조선 역사에서 은혜를 잊고 원수로 되갚는 인간관계를 가장 뼈아프게 보여주는 사례를 꼽으라면 단연 14대 국왕 선조와 장군 이순신입니다. 한 사람은 신명을 다해서 나라를 구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질투했고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선조가 이순신에게 입은 은혜.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지자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치면서 과인은 요동으로 건너가겠다. 하고 신하들에게 공언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으며 류성룡은 피눈물을 흘리며 진언했다. 나라를 버리고 건너가시면 조선은 영원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분노한 백성들은 경복궁과 창덕궁에 불을 질렀다. 왕이 백성을 버리고 떠나자 백성들도 왕을 버린 것이니 조선은 사실상 무너지는 듯했다. 그 절망의 시간에 홀로 바다를 지키고 나라를 지킨 사람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다. 장군은 세계 전쟁사에서 그 유례가 없는 23전 23승을 거두었다. 왜군의 해상 보급로를 끊고 제해권을 장악함으로써 왜군이 북상하는 것을 끝까지 막았다. 전라도 곡창지대를 끝까지 보존하여 조선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물적 기반을 지켰다. 노령해전 당시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을 이끌었던 명나라 수군도독 진리는 처음에는 이순신을 얕보았다. 그러나 이순신의 전략과 용기를 직접 보고 난 후 자기 군선의 뱃머리를 이순신의 배 쪽으로 향하게 하여 나는 이순신 장군의 명을 따르겠다. 라고 말했다. 전쟁이 끝난 후 진리는 명나라 황제에게 올린 보고서에서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을 것. 이라 극찬하면서 천지를 주무르는 경천이지의 제주를 지닌 영웅. 으로 이순신을 표현했다. 당시 선조의 왕위, 나아가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명 자체가 모두 이순신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다. 조선 수군은 이순신이 지휘한 모든 전투에서 단 한 척의 배도 잃지 않고 승리했다. 아군 피해와 성과를 보면 그 많은 전투에 전사자를 다 합쳐도 단 200명 정도에서 그쳤고 격침시킨 적선은 800척에 가깝다. 이는 전사자 한 명이 적선 4척을 격침한 격이다. 이순신의 전과가 23전 23승이므로 한 전투당 10명이 채 죽지 않은 셈이다. 또한 해전에서 병사들의 손실에 비해 지휘관과 부관의 손실률이 굉장히 높은 것은 특기할 만하다. 반대로 일본군은 병사들의 손실에 비해 지휘관의 손실률이 대단히 낮다. 이는 대체로 일본군 지휘관들이 후방에 위치하던 것과는 다르게 조선군 지휘관들은 전면으로 나섰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이순신을 바라보는 선조의 불편한 시선. 이순신을 바라보는 선조의 마음속에는 고마움보다 불안과 질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첫째, 이순신의 명성이 너무 높았다. 백성들은 중국으로 도망치려는 왕 대신 바다에서 싸우는 장수를 영웅으로 떠받들었다. 장군의 인기가 왕을 압도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왕에게나 가장 불편한 일이었다. 1593년 승전 보고가 올라왔을 때 선조는 이순신의 전공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 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록에서는 말한다. 장수의 공이 너무 크면 나라가 위태롭다. 선조는 끊임없이 사춘기 소녀처럼 이순신을 질투하고 경계하고 있었다. 둘째, 선조는 전쟁 내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져 있었다. 그는 왕궁과 백성을 버리고 스스로 도망쳤고 명나라의 구원을 빌었으며 심지어 요동으로 망명하려 했다. 이순신의 공운이 빛나면 빛날수록
선조의 모능과 비겁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선조는 초가 삼간을 불태워도 좋으니 빈대를 잡고 싶었을 것이다. 셋째, 왕권에 대한 원초적 공포이다. 전공이 높고 민심을 얻은 장수는 언제든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조선 왕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다. 이순신은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세 번째, 이순신에 대한 선조의 묵은 원한. 결정적 계기는 1597년 정유재란 직전에 찾아왔다. 일본 측의 이간계가 조선 조정에 먹혀든 것이다. 외장 고니시 유키나가의 첩자가 흘린 정보. 가토 기요마사가 바다를 건너오니 이순신만이 나가 잡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가짜 정보를 선조와 조정은 그대로 믿었다. 그래서 선조는 이순신에게 출정을 명령했다. 이순신은 출정을 거부했고 그 이유는 명확했다. 이것은 우리를 잡으려는 왜군의 유인책입니다. 나갔다가는 우리 수군이 위험에 빠집니다. 군사적으로 완벽히 옳은 판단이었다. 그러나 선조와 조정 대신의 눈에는 조정을 기만하고 왕명을 거역하는 항명으로 비쳤다. 선조는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파직하고 한양으로 압송하여 사형에 처하라고 명했다. 나라를 노란의 위기에서 구한 유능한 장수를 제 명령을, 그것도 틀린 명령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죽이려 한 것이다. 졸렬한 자의 특징이 경중을 구별 못하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것인데 선조와 당시 조정의 중신들 대부분이 바로 그랬다. 이순신이 모함을 받아 체포될 때 류성룡은 목숨을 걸고 말한다. 죽이면 안 됩니다. 지금 조선에는 이순신 같은 장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정 대신들의 모함과 왕의 의심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많은 역사가는 이때 선조의 결정이 조선 역사,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위험했던 선택이라고 여긴다. 선조는 이순신의 자리에 원균을 임명함으로써 장군을 실컷 모욕하고 알량한 자존심을 회복한다. 선조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정유재란 촉이 조선 수군은 칠천량 해전에서 괴멸당한다. 네 번째, 죽음 직전의 이순신 그리고 백의정군. 체포되어 압송된 뒤 선조는 실제로 사형을 명령했다. 그때 류성룡과 몇몇 대신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했다. 이순신을 죽이면 나라가 위험합니다. 덕분에 죽음을 면한 이순신은 백의종군을 명받았다. 그 치욕의 행군 중에 이순신은 어머니의 부고를 들었다. 이순신을 만나러 배를 타고 오던 중 압송 소식에 놀란 늙은 어머니가 충격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다. 이순신은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채 걸어야 했다. 한편 이순신이 빠진 조선 수군은 칠천량 해전에서 왜군에게 괴멸적 패배를 당했다. 선조가 그토록 믿었던 원균이 지휘한 전투였다. 조선 수군은 단 하루 만에 사실상 소멸했다. 이 소식을 들은 선조는 크게 당황했다. 다급해진 선조는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했다. 수군이 괴멸하자 조정회의에서는 수군을 없애고 육군에 합치자. 라는 의견까지 나온다. 그때 이순신이 보낸 장계가 올라왔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군사보고 중의 하나이다. 다섯 번째, 명량해전. 1597년 명량해전이 벌어진다. 이때 왜군 배는 133척이었다. 반면 조선 수군의 상황은 처참했다. 배 12척, 병력 약 1000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말한다.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은 후대에 조선 군인의 정신을 상징하는 강령이 되었다. 명량해전에서 이순신은 좁은 울돌목의 조류를 이용해 한 번에 한두 척씩 상대하는 전술을 택했다.
그렇게 이순신은 12척의 배로 133척의 외선을 막아냈다.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위대한 승리 중 하나였다. 여섯 번째, 노량해전 그리고 성웅의 서거. 1598년 도망치는 왜군을 추격하던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적의 유탄에 맞았다. 싸움이 한창이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 유언을 남기고 장군은 세상을 떠났다. 향년 54세였다. 조카 이완이 장군의 죽음을 숨기고 명령에 따라 싸움을 독려하였고 전투가 끝날 때까지 이순신의 죽음은 숨겨졌다. 류성룡은 이순신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순신이 죽던 날 호남과 영남의 백성들이 모두 아이처럼 울었다. 라고 징비록에 적었다. 이는 이순신이 백성들에게는 이미 영웅이었음을 시사한다. 노량해전에서 장군이 일부러 갑옷을 벗고 독전했다는 설이 있다. 전쟁이 끝나면 선조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을 예견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전사를 택했다는 것이다. 선조의 사악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장군이었기에 살아서 사약을 받느니 차라리 전장에서 나라를 위해 죽겠다. 라는 고결한 결단이라는 해석이다. 일곱 번째, 선조의 마지막 조자남. 전쟁이 끝난 뒤 조정에서는 공신을 책봉했다. 선조실록에 의하면 선조는 조선군이 거둔 승리를 애써 부정하며 오직 명나라 군대의 도움 덕분에 나라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장수들은 적의 뒤나 따라다녔을 뿐 직접 싸워 이긴 적이 없다고 하며 이순신의 공을 깎아내렸다. 선조는 장군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따뜻한 말을 한 적 없는데 전사한 이순신도 깊이 애도하지 않은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이순신은 선무공신 1등에 올랐다. 하지만 칠철량 패전의 원흉인 원균을 선무공신 1등에 나란히 올리면서 선조는 죽은 이순신의 공훈을 희석하고 모욕했다. 선조는 왜 끝까지 이순신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을까? 나라를 구해준 은혜보다 자신의 권위가 압도당했다는 불편함이, 자신보다 잘난 인간에 대한 시기심이 그의 정신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때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은 이순신 장군이 있었고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선조는 역사에 드문 졸장부 왕이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중학교 2학년에서 정신적 성장이 멈춘 자였다. 여덟 번째, 역사의 판결. 후대의 역사는 사실을 냉정하게 판단했다. 이순신은 성웅으로 현충사에 모셔졌고 선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옹졸한 왕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나라를 구한 자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자, 은혜를 받고도 원한을 품은 자와 핍박 속에서도 나라를 지킨 자.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그대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 따위는 잊고 원한만 품고 사는 사람인가? 소우쿨 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감동적인 사연이나 간절한 기도가 만든 영험 등을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전래되는 토속적 민담이나 야담과 전설 중에서 재미있는 이야기 4편을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꼭지입니다.
은혜는 안 갚아도 원수는 갚는 동물인 사람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 겨울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던 날이었다. 며칠째 굶은 어떤 나그네가 기진맥진하여 마을 어귀에 쓰러졌다. 그 모습을 본 늙은 농부가 불쌍히 여겨 집으로 데려갔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는 따뜻한 죽을 끓여 먹였으며 낡았지만 마른 옷도 내주었다. 며칠 동안 정성껏 보살핀 덕에 나그네는 기운을 차리고 길을 떠났다. 나그네는 떠나며 말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몇 년 뒤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그때 그 나그네가 고을의 원님이 되어 오게 된 것이다. 그 무렵 마을 사람 하나가 세금을 조금 늦게 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전에 나그네를 살려준 농부였다. 원님은 그때 일을 잘 기억하면서도 모르쇠하고 호통을 쳤다. 나라 법을 어긴 죄인이 그에 상응한 벌을 받아야 한다. 참다 못한 농부가 말했다. 옛날 어느 해 겨울에 우리 집에서 며칠 묵었던 분이 아니시오? 사또는 잠시 얼굴이 굳었지만 곧 모른 채 했다. 그런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 법은 법이다. 가볍게 곤장 몇 대 치면 될 것을 자기의 불편했던 과거를 드러낸 괘씸죄를 더해서 사또는 농부를 멀리 귀양 보냈다. 그런데 농부는 귀양지에서 죽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찼다. 머리 검은 짐승이란 참 이상하다. 목숨을 살려준 은혜는 있고 자기를 우세스럽게 만든 사소한 일은 끝까지 벌하려 덤벼드니 말이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처와 첩이 다른 이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림원의 어떤 서리가 임금에게 진상할 능금을 훔쳐먹다가 들켰다. 형조에서 매 80대를 맞으니 울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 본처에게는 부끄럽지 않지만 새로 맞이한 첩에게 부끄러울 뿐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물었다. 어째서 새로 맞이한 첩에게는 부끄러우면서 본처에게는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요? 아내는 예를 갖추어 맞아들였으니 더불어 같이 살면서 종신토록 마음을 바꾸지 않지만 첩은 예를 갖추어 맞아들인 것이 아니고 사사로이 통혼했기 때문에 이익을 따라 쫓고 배반하지요. 이 때문에 그럴 뿐입니다. 그때부터 속간에서 첩을 두려워하는 자를 가리켜 상림설이라고 하였다. 세 번째 꼭지입니다. 아전의 딸을 탐내려다 야간 도주한 태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현의 태수가 공무로 이웃 읍에 갔다가 늙은 아전의 집에서 묵게 되었다. 주인인 아전은 일이 있어 밖에 나갔고 할멈 혼자서 두 딸과 함께 있었다. 큰딸은 이미 시집간 몸이고 작은 딸은 집에 있는데 예쁘고도 탐스러웠다. 태수가 몰래 훔쳐보고 몹시 현혹되어 따라온 아전에게 뜻을 나타냈더니 아전이 말했다. 술자리를 베풀고 할멈의 수고를 위로하며 깬다면 혹시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음식을 아주 가득히 차려내자 할멈이 놀라며 고마워하는데 태수가 할멈에게 말하였다. 두 딸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볼 수 있겠소? 할멈이 두 딸로 하여금 태수에게 뵙도록 하였는데 작은 딸이 부끄러워하는 자태에 고운 빛이 넉넉한지라 태수는 더욱 가슴이 막히는 듯하였다. 술을 돌리다 작은 딸에 이르러 수작을 겨우 끝내자마자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아전이 뒤에서 안아 밀어넣었다. 할멈이 허둥지둥 딸에게 달려가 허리를 잡고 일이 급하다 하고 외치자 큰딸이 달려들며 어미를 도와 태수를 밀쳐내었다. 옷끈이 뚝 끊어지면서 작은 딸이 몸을 빼어 달아나는지라 할멈이 깊숙한 방에 숨겨두었다. 태수가 아전에게 물었다. 어떻게 꾀를 내볼 수 있겠느냐? 아전이 말하였다. 아직 써볼 수 있는 꾀가 하나 남아 있어옵니다. 아전은 태수로 하여금 방 가운데에서 목매는 신용을 하게 하고선 놀란 척하며 말하였다. 어쩌다 이렇게 되셨나?
어쩌다 이렇게 되었소? 이어서 아전이 할멈을 얼러대었다. 태수께서 지금 너희 집과 언짢은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큰 변이 일어났으니 필경 너희 집 때문이다. 내가 미처 구해드리지 못한다면 온 집안이 어육이 되어 마땅하다. 할멈이 당황한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몰라 아전에게 계책을 묻자 아전이 말하였다. 태수께서 아직 숨이 남아있으니 작은 딸을 가까이 하게 한다면 혹 소생을 바라볼 수도 있겠네. 때마침 일보러 나갔던 늙은 아전이 집에 온지라 할멈이 이를 심화를 빠짐없이 들려주었다. 다 듣고 난 늙은 아전이 말하였다. 형률의 조문에 의하면 위세로 핍박하여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외에 스스로 목매어 죽은 자는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는 법일세. 교활한 도적놈이 우리 집 귀한 딸을 탐내었으니 10,000번 죽어도 싸지. 하물며 목을 매기는커녕 목매는 신육만 하였으매랴 그대로 놔두어라 안 죽는다. 할멈이 이 말을 듣더니 태도를 바꾸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이 죽어 썩어 자빠질 개 같은 놈아! 너는 백성의 부모가 되어서는 남의 귀한 딸을 탐내고는 이렇게 속임수까지 쓰면서 무슨 면목으로 조정에 서느냐? 내 놈이 죽는다고 한들 우리가 어찌 가여워하겠느냐? 걸레를 입에 물었는지 욕이 입에서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지라 태수는 부끄러워 그 밤에 바로 도망하였다. 네 번째 꼭지입니다. 고양이 쥐 다루듯 얼간이의 재산을 탈취한 기생 이야기입니다. 평양기생모라는 제주와 미모가 출중하여 마침내 한양의 기적에 뽑혔다. 시골 사람으로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장인의 도움으로 한양 대궐의 지인이 되었다. 사위가 벼슬길로 나아가게 되자 처갓집에서 노자와 행장을 성대하게 꾸려주었다. 이생이 한양의 관사로 왔을 때 관사가 마침 기생집과 가까이 있었다. 기생이 그의 짐바리를 낚아채고자 하여 이생의 숙소로 와서는 거짓으로 놀라는 체하며 말하였다. 높으신 어르신이 오신 것을 미처 몰라 배웠습니다. 미끼를 들이우고는 즉시 돌아갔다. 이생이 바라보니 시골의 자기 아내와 비교하여 권녀의 자태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 같았다. 자기도 모르게 이생은 그녀를 사모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이생이 혼자 앉아있는 것을 엿본 기생이 술과 음식을 싸가서 위로하였다. 한창 나이에 타지에서 나그네로 지내자니 적적하지 않으십니까? 첩의 지아비도 멀리 수자리 살러나가 이미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지요. 속담에도 호랍이 심정은 호러미가 안다고 했으니 괴이쩍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거듭 교태로운 말로 유혹하여 드디어 이생과 더불어 사통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생이 행장을 모두 기생의 거처에 옮겼다. 기생은 매일 아침 계집종을 불러 귀에 대고 말하며 음식을 사치스럽게 해서 바치도록 하였다. 이생은 아름다운 짝을 얻었노라고 기뻐하면서 자물쇠와 열쇠를 전부 맡기었다. 하루는 기생이 낙심하여 기뻐하지 않는 기색이었으므로 이생이 위로하였다. 내가 실증이 나는 것이냐? 옷과 밥이 내 맘에 차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냐? 아무개 나리가 아무개 기생을 총애하는데 금비녀와 비단 옷을 챙겨주었답니다. 아무개 나리야말로 진정한 기생의 지아비 옵지요. 어려운 일도 아니지. 내 마땅히 내 원대로 해주마. 당신과 함께 사는데 어찌 헛된 곳에 함부로 쓰겠습니까? 이생이 노하여 말했다. 나의 재산인데 내가 쓰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그러더니 곧 그녀가 원하는 것을 다 사주었다. 또 한 장사꾼이 찾아왔는데 아름다운 구름무늬 비단을 파는 사람이었다. 이생이 나머지 재산을 다 털어 사주려고 하자 기생이 거짓으로 말리는 체하며 말하였다. 좋기는 좋네요. 그렇지만 만약 긴급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요?
이생이 그녀를 꾸짖었다.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그날 밤 기생과 계집종이 남은 재물과 비단을 가지고 밤을 틈타 도망가 버렸다. 기생의 종적이 묘연하니 이생이 등잔불을 켠 채 홀로 앉아 전전긍긍하며 새벽을 맞았다. 해가 높이 솟자 기생이 외박한 연유를 알지 못하는 이생은 직접 아침밥을 해 먹으려고 괴짝과 행랑을 뒤졌더니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제야 비로소 돌아가는 형편을 눈치챈 이생은 분한 나머지 목숨을 끊으려 하였다. 그때 이웃집 노파가 말하였다. 이는 기생들이 늘 하는 작태라오. 낭군은 진실로 깨닫지 못하셨소. 매일 아침 계집종과 귓속말하였던 것은 몰래 재물을 옮기는 것이었소. 다른 사람을 칭찬하였던 것은 낭군으로 하여금 격분하게 하여 그 사람을 흉내내게 하려는 것이었소. 마지막으로 비단을 팔러 왔던 것은 그녀가 자기의 기둥서방을 몰래 시켜 나머지 재산을 완전히 빼앗으려는 것이었소. 이생이 몹시 성내며 말하였다. 그 요기를 보기만 하면 단번에 몽둥이로 때려 죽이리라. 급하게 옷과 버선을 거꾸로 입고 교방으로 달려가 엿보고 있었다. 기생 모란이 동료 수십 명과 함께 떠들썩하게 지나가자 이생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가 말하였다. 이 요사스러운 귀신아, 내가 비록 창녀라고는 하지만 어찌 차마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느냐? 빨리 내 금비녀와 채색 비단을 내놓아라. 기생이 박장대소하며 말하였다. 얘들아, 모두 와서 이 바보 좀 봐라. 기생에게 주었던 물건을 돌려받으려 하는구나. 기생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그의 꼬락서니를 보려고 하자 이생은 부끄러움으로 낯을 붉히며 얼굴을 돌리고 사람들 속으로 숨어 피해버렸다. 조정에서 이 일을 알고는 그의 벼슬을 빼앗았다. 의지할 곳 없는 이생은 길에서 구걸해가며 마침내 처가에 도달하였다. 장인은 그가 창기에게 재산을 빼앗긴 사실에 노하여 문을 닫고 그를 내쫓았다. 이생이 마을에서 걸식하고 다니니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다. 소쿨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주 목요일은 오디오북 시간입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